야담 이야기. 옛날 어느 한 산골에 기운이 센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청룡백호의 혼을 타고났던지 기골이 장대함은 황소의 다리를 삼킨 것 같고 담량이 큼은 호랑이의 염통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김새만 그럴 뿐 아니라 수수팥떡이 안팎이 없듯 힘골도 그렇게 세서 그가 산으로 올라가면 산중의 왕인 호랑이조차 너구리굴에다 대가리를 쑤셔박고 바다로 가면 바닷물을 도리쳐 삼키는 고래도 물속으로 깊이 숨어버린다 했습니다. 어느 해 동지섣달 대안이 소한네 집에 문안 갔다 얼어 죽었다는 때였습니다. 눈이 지붕 낙수터에 남실거리게 와서 심산 속의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 쥐지 못하여 사람 사는 동네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습니다. 때마침 그 머슴은 대감집 돼지우리 옆에 달린 뒤간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호랑이란 놈이 돼지를 먹겠다고 앞발을 널름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머슴은 미처 어쩔 새 없어서 한 손으로 바지춤을 추면서 한 손으로 호랑이의 뒷다리를 잡아채서 언 땅에다 내리쳤습니다. 호랑이는 아웅 하는 소리를 산천이 따개지게 지르고 뻗으러졌습니다. 한 손으로 범을 잡은 후에 이 장수 머슴은 옆집에는 이웃사촌이라고 친형제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 장안에 일 보러 간 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머슴은 그 이웃사촌에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대감에게 말하고 두루 염탐하다가 그가 서울 어느 대감댁의 그물에 걸려서 물귀신이 됐다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총각은 분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당장 집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가기는 했지만 워낙 서울 장안은 큰 곳이어서 어쩔 도리가 서지 않았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끈덕이 있어야 잡으나 패나 하겠는데 밑도 꼬리도 없는 송사를 어디다 붙일 곳도 없어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거지마냥 어정거렸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어슬어슬할 때 한 정자나무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도깨비 오줌 싸는 소리가 나더니 번거지 쓴 놈들이 돌개바람처럼 달려들어 다짜고짜 그를 묶었습니다. 머슴은 놈들을 풍지박산시키려다 일부러 모시기는 채하고 묶였는데 놈들은 저희끼리 이만하면 인물도 새 서방감이니 넉넉하다고 쑥덕거렸습니다. 얼마 후에 머슴은 가죽 포대를 벗기우고 큰 집 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고 본즉 노란 노쇠 촉대에다 쌍초불을 낫과 같이 밝혀놓고 감실거리는 두리상 위에는 목숨수 복복자를 새긴 청주잔에 잔대를 받쳐놓고 사내진미를 차려놓은 것이 영락없는 신랑 신부의 상방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족두리에 큰 비녀 찌르고 연지곤지 찍은 새각시가 여종의 부둥켜서 장옷소매로 내리뜬 눈시울을 가리우고 외시 같은 버선발로 사뿐사뿐 걸어 들어오더니 아랫목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여종은 나가버리고 문이 닫혔는데 문 밖에서는 망을 보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머슴은 모르는 척하고 차려놓은 주요를 혼자서 부어라 마셔라 하였습니다. 얼마를 지났는지 밤이 깊어졌는데도 각시는 눈 한 번 떠보지 않고 돌부처같이 앉아있더니 닭이 부두둑거리며 꼬꼬하고 울자 부시시 일어나서 나가려 하였습니다. 머슴은 얼른 나가려는 새각시를 막아서면서 여보시오 부인, 이 세상의 법이 잔치를 지내야 상방을 꾸리고 상방에 드는 것은 신랑 신부뿐이라 하였으며 부부가 된 후에는 남편의 말이 천명과 같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말없이 나가려 합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새각식이 노하여 하는 말이 내 처눈이 불길키로 잠시 운수땜을 한 것이지 어찌 벼슬을 하지 않은 머슴과 대사를 이루겠는고 그대와는 서로 상관도 없는 일이려니 속히 길을 내미 가당하리라. 고하며 머슴을 밀치고 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문에 가로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하니 색시가 여봐라 하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 대기하고 섰던 덩치 큰 머슴들이 육모방망이를 내두르며 잔말 말고 아씨를 내보내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럴수록 머슴 역시 언성을 높여 색시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서서 호령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 내 잘 되자고 청춘이 만리 같은 대장부를 물귀신 만들잔 말이지. 너희들이 잘못 봤다. 내 너희들한테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생사람 잡는 버릇을 때려왔다. 그러자 밖에서도 호령이 났습니다. 이놈, 얘가 어데라고 함부로 짓거리냐. 라고 호령을 치자 머슴은 더욱더 큰 소리로 알만하다. 제 딸 잘 살게 하려고 남의 귀동자 죽이는 점쟁이 밑구멍인 강도놈의 소굴인 줄 안다. 머슴이 맞불질하자 내당은 물론이요. 사랑과 행랑채까지 떨쳐 일어나 온 집안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사랑대청에서는 당장 그놈을 혼내주라는 명이 떨어져서 덩치 큰 노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총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각은 붙잡혀 버둥치는 각시의 가랑이를 거꾸로 들고 내둘렀습니다. 그러다 새 각시를 마당에다 내동댕이 치고 큰 마당에 나서면서 이놈들 제 딸 중한 것만 알고 남의 귀동자 소중한 줄 모르는 인간 백정들아 고약한 보쌈질을 또 하겠느냐? 또 했다가는 하늘을 무너뜨리겠으니 그리할라 고 소리 지르며 대문을 차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일이 조정에까지 미치게 되고 온 서울 장안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총각이 또 강변을 거니는데 시시닥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오기에 따라가 본즉 그 역시 노비 세 놈이 한 젊은이를 가죽보에다 싸서 메고 강으로 가는데 묶여온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것을 빼앗아 놓고 노비놈들을 묶어서 팔매치듯 내던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멀리 날아가는데 맨 먼저 던진 놈은 그날 밤에 운수댐을 했으니 이제는 시집가도 상부할 걱정이 없다고 좋아하는 규중처녀의 방문을 차고 들어가서 그녀의 숨통을 쳐놓았고 둘째 놈은 자기 딸의 팔자에 있는 동화를 피하게 했으니 이제는 명문거족의 아들을 사위로 삼게 됐다고 단꿈을 꾸고 있는 그 어미의 큰 방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만 사지가 꺼겨 죽었고 셋째 놈은 나라의 법으로서 보쌈을 지켜나가려는 그 아비의 늙은 상투꼭대기를 내려 눌렀기에 그만 압사로 죽었습니다. 이튿날 조정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임금님이 칠림하시어 보쌈질하다 판서의 딸이 죽었고 정승래 식구가 죄다 죽었으니 다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엄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리하여 생사람 잡는 고약한 보쌈질이 없어졌다 합니다. 국어대사전에 보쌈이라고 검색하니 귀한 집딸이 둘 이상의 남편을 섬겨야 될 사주팔자인 경우에 밤에 외간 남자를 보에 싸서 잡아다가 딸과 재우고 죽이던 일, 이렇게 한 다음 그 딸은 과부가 될 애군을 면하였다고 하여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보쌈이라고 하면 마음에 드는 여인네를 남정네가 보쌈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위 이야기처럼 남자도 보쌈을 했다고 하니 참 흥미롭기도 하지만 재우고 죽였다는 게 참 끔찍하네요. 옛날에 한 이름 있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 재상을 시기하는 다른 재상이 누명을 씌어 임금의 명으로 멀리 떨어진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재상이 떠나는 날 부인과 머슴이 따라 나오며 소매를 붙잡고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영감. 지금 이렇게 가시면 언제쯤 풀려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울면서 말하니 재상은 측은하게 부인을 쳐다보며 말하길. 부인, 울지 말구려. 내 돌아올 날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 좋을 거요. 만약 계란 위에 계란이 세워진다면 돌아올 일이 있을라나. 라고 말하니 부인은 영감, 계란 위에 계란을 어떻게 세워요? 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재상을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부인은 날마다 상 위에 계란 2개를 올려놓고 공손히 절을 하면서 제발 계란 위에 계란이 올라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빈 다음 그 앞에 꿇어앉아 조심스럽게 계란을 세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란은 번번이 옆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며 앉아서 계속 계란을 올려보았는데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도록 계란과 씨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제 너는 쉬거라.
내가 다시 시작할 테니 라고 말하며 부인은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머슴과 번갈아 가며 해보았지만 한 번도 계란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니 부인은 외딴 곳에서 고생하는 남편이 너무 걱정되어 가슴이 아파 울면서 애걸하듯 매달렸지만 계란은 무정하기만 했습니다. 머슴은 마님이 불쌍해서 계속 계란을 세우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임금이 밤에 종종 미복을 하고 거리를 돌며 불 켜진 창문 아래에서 여론을 청취하곤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 머슴이 다음날 향기가 좋은 꽃을 많이 따와서 저녁에 임금이 지나갈 만한 데에서 임금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꼬박 일주일을 기다리니 마침 임금이 미복을 하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꽃잎을 길에다 뿌렸습니다. 그러니 좋은 향기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머슴은 그러고는 마님의 집까지 꽃잎을 뿌리니 임금이 냄새가 너무 좋아 자기도 모르게 재상부인의 집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선가 통곡 소리가 나서 다가보니 웬 여인이 계란 위에 계란을 세우려 했으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 통곡 소리 또한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임금은 내시를 시켜 그 부인 집을 찾아가 무슨 곡절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집을 찾아갔는데 대문 앞에 머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내시가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내시에게 글쎄 우리 주인 어른이 궁궐에서 어떤 재상의 잘못을 보고 임금님께 말하려고 하였으나 그 재상이 먼저 손을 써 주인 어른은 임금님도 만나지 못하고 바로 귀양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주인 어른에게 언제쯤 돌아오시냐고 물으니 주인 어른은 계란 위에 계란을 세우면 돌아오신다고 해서 벌써 몇 해 동안 우시면서 저러고 계시는 것입니다요. 라고 말하자 이에 내시는 알았다며 궁으로 돌아와서 임금에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남편 재상이 억울하게 귀양을 가면서 계란 위에 계란이 세워지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부인이 계란을 세워보겠다고 몇 년 동안 저렇게 애쓰는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임금은 계란 위에 계란이라 그 부인의 정성이 가상하구나. 임금은 부인의 정성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였는데 다른 재상이 이 재상에게 잘못하는 걸 걸렸는데 나쁜 재상은 착한 재상에게 누명을 씌워 귀양을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은 즉시 그 나쁜 재상을 착한 재상이 있는 곳으로 평생 귀양시켜버리고 착한 재상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서울로 돌아온 재상은 먼저 임금 앞에 엎드려 성에 감사드리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말하니 임금은 이제 다 알았다고 말하며 다시 재상에게 말했습니다. 한데 경이 이렇게 풀려나게 된 연유를 알고 있는가? 전하, 신 그저 성은에 감사드리옵고 망극할 따름이옵나이다. 아니라네 그건 계란 위에 계란을 올려 세웠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재상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말만 연속으로 아뢰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였습니다. 충직한 머슴 때문에 한 양반 가문이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머슴 같은 친구나 지인이 있나요? 재상 부부가 잘해주었기에 이런 충직한 머슴이 있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제 주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참 부럽습니다. 옛날에 어느 대감 집에서 머슴으로 사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머리가 하도 영민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머슴을 찾아와 조언을 듣고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머슴은 열심히 일을 해 채소밭을 사서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의 채소밭에는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대감집 우란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살구가 열리면 대감이 따먹고는 했는데
하루는 머슴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감님 방문에다 주먹을 디밀고는 대감님 이게 네 주먹입니까? 하고 물으니 대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 이놈아. 그게 내 주먹이지 네 주먹이냐? 라고 말하니 머슴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살구나무 열매를 대감님이 따 잡수시는 거죠? 라고 말하니 대감이 화가 난 목소리로 아, 요런 고얀 놈이 있나? 하고 그 머슴의 아버지를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대감이 감히 머슴이 나한테 이런 망신을 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생각하고 그때가 동지 때였는데 앵두를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대감에게 혼이 난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쓸데없는 짓은 하고 다녀서 대감님한테 혼나게 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우리 살구나무를 대감님이 해마다 따 잡수시니까 그렇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머슴 아버지는 난처하게 됐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대감이 앵두를 구해 오라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아버지에게 그럼 나가서 주막에 하루만 있다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있다 머슴 아버지가 돌아온 후 머슴은 대감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대감에게 말하였습니다. 대감님, 우리 아버지가 앵두 따러 갔다가 곰을 만나 다치셨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야, 이놈아. 지금 같은 엄동설 안에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 라고 화를 내며 말하니 이에 머슴은 그럼 지금 앵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니 대감은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이번에도 또 당한 걸 분해하면서 머슴의 아범을 불러다 벼락 치듯 혼을 내고 황소가 새끼 난 걸 구해 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머슴은 이튿날 아침에 대감님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집 좀 주십시오. 아, 집은 뭐하게? 우리 아버지가 애를 낳을 건데 집이 필요해서요. 아, 이놈아. 남자가 무슨 애를 낳느냐? 라며 말하자. 머슴은 비꼬듯이 그럼 황소가 무슨 새끼를 낳습니까? 라고 말하니 대감은 조용히 안채에 들어와서는 머슴이 너무 괘씸스러워서 이번에 한양에 회의를 하러 갈 때 마부로 끌고 가 사람을 사서 없애버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머슴을 데리고 한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대감은 배가 고파 팥죽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사왔는데 팥죽을 들고 와서 훅훅 불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얘, 너 팥죽을 왜 부느냐? 라고 말하니 팥죽이 너무 뜨거워서 대감님 드시기 편하라고 불고 오고 있었는데 오다가 잘못해서 콧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드실 거라 생각하고 식으라고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시죠. 라고 대감에게 내미니 대감이 화를 내며 이놈아, 너나 처먹어라. 라며 말해서 머슴은 속으로 좋아라 하고 먹고 대감은 쫄쫄 굶었습니다. 또 다시 길을 가다 보니 대감이 뒤가 마려웠습니다. 아, 뒤가 마려운데 어디서 뒤를 보고 가야겠다. 말하니 머슴이 아유, 대감님. 하늘이 보는데 어디 아무 데서나 뒤를 봅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며 머슴은 수숫강으로 부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감이 거기 올라앉아 대변을 보고서 허리춤을 여미지 않고 한 발을 내딛다가 넘어져 그만 똥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대감은 조금 더 참아 한양에 가서 머슴을 없애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해서 말을 매놓고 머슴에게 단단히 지키라 하고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머슴은 눈을 감고 고삐만 붙들고 있다가 대감이 들어가자 말고삐를 잘라 팔아먹었습니다. 대감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 말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야, 머슴아. 내 말 어디 갔니? 라고 말하니 머슴은 능청스럽게 아유,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네요. 잠깐 눈 감은 사이에 누가 잘나 갔나 봅니다요. 라고 말하니 말이 없으면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화가 난 대감은 머슴의 등에다가 내 말 들을 것 없이 내려가자마자 당장 때려 죽여라는 문구를 써서 붙이고는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오는 길에 고개를 넘어오는데 시주를 하고 오는 노승을 만나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노승에게
등에 써 놓은 것을 읽어주면 시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그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노승에게 스님, 이걸 지우고 내가 부르는 대로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노승도 머슴을 이대로 보냈다가는 봉변을 당하겠구나 생각해서 그래, 뭐라고 쓰면 되느냐? 그저 내 말 들을 것도 없이 막내딸하고 도착하자마자 결혼을 시켜 데리고 있으시오. 라고 써주십시오. 그래서 노승은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머슴은 집으로 오자마자 마님에게 마님, 이거 대감님이 써주신 건데 뭐라고 썼는지 보시죠. 하고 등을 들이대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님은 부랴부랴 잔치 음식을 차려 잔치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돌아온 대감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며 당장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하니 부인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머슴이 도착하면 바로 딸과 혼인시켜 데리고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놀라서 말하니 대감은 속으로 이렇게 영민한 아이면 그래 잘 살 수 있겠지 생각하며 할 수 없이 그를 사위로 삼고 벼슬을 주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 영민한 머슴이네요. 저 같으면 말 한마디도 못했을 텐데 요즘 이런 영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 머리를 남 속이는데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좋은 머리를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쓰면 좋겠습니다. 산딸기 밭에서 머슴과 기생의 하루. 조선시대 마을의 중심에는 화려한 기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등불이 환하게 켜지고 흥겨운 음악 소리와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기생 초희였습니다. 초희는 고운 얼굴과 애교 많은 성격으로 기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딜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손님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초희야, 내가 이 술잔을 받아주니 오늘이 참으로 기쁜 날이로구나. 한 나으리가 술잔을 내밀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희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였습니다. 나으리께서 즐거우시다면 초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기생의 삶이라도 초희에게는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애교를 부리지만 홀로 있을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매일같이 소망했습니다. 어느 날 초희는 기방의 답답한 공기를 견딜 수 없어 몰래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시장길을 걷다가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있던 머슴 강훈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이, 앞을 잘 보시지 않으셨소? 강훈이 항아리를 나르던 중 초희와 부딪히며 화를 냈습니다. 초희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감히 저를 나무라시오? 강훈은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일하던 중이었소. 당신이 조심했어야 하지 않소? 둘은 잠시 말다툼을 벌였고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험악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서로의 마음에 작은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초희는 다시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따라가니 작은 산딸기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희는 그곳에서 한가로이 산딸기를 따며 기분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오니 세상의 모든 걱정이 잊히는 것 같구나. 초희는 산딸기를 입에 넣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또 마주치다니 우연이라기엔 참 놀라운 일이오. 그녀가 돌아보니 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따라 걷던 중 초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리 자주 마주치는 것이오? 초이는 초희는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훈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산딸기 밭이라면 어쩌겠소? 당신이 내 영역을 침범한 셈이지.
둘은 또다시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였으나 산딸기를 함께 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초희는 강훈이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성실하고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초희와 강훈은 산딸기 밭에서의 만남 이후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오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초희가 강훈의 주인댁을 방문한 날 주방에 있던 귀한 항아리가 깨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를 깬 것이 바로 그 기생이라는 말이냐? 주인댁의 사람들이 초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깬 것이 아니옵니다. 그곳에 있긴 했지만 항아리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초희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훈조차 잠시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이야, 정말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소? 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상처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제가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고 둘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사건 이후 초희는 다시 기방으로 돌아갔으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강훈과의 오해로 인해 그녀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사또는 초희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초희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탐낸 사또는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겠다는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초이야, 내가 이 기방에 있는 것이 안타깝구나. 내가 널 데려가 편히 살게 해주겠다. 그저 내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또는 연회 자리에서 초희에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초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의 배려에 감사드리옵니다만 초이는 아직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또는 초희의 말에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사또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기생 주제에 내가 무엇을 믿고 그러는 것이냐? 내가 너를 이 마을에서 내쫓아버리기 전에 내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날 이후 사또는 초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방 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초희를 강제로 그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기방의 고된 생활과 사또의 위협에 시달리던 초희는 어느 날 기방 앞에서 상처 입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추위에 떨며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어찌 이렇게 다친 것이냐? 초희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기방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네가 나처럼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널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초희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렵 강훈도 강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훈은 주인댁의 일로 기방 근처를 지나던 중 초희가 강아지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초이가 이런 면이 있었다니. 강훈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아지는 초희와 강훈의 손길을 오가며 둘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훈은 강아지를 통해 초희와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초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군사를 보내 기방을 포위했습니다. 초희는 도망치려 했으나 사또의 군사들에게 붙잡혔고 강훈은 이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또 나리, 초이는 당신의 것이 아니옵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강훈은 사또 앞에 나서며 초희를 지키려 했습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디서 감히 사또의 뜻을 막으려 드는 것이냐? 너 같은 놈은 내 권력 아래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마! 그 순간 강아지가 사또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또는 옷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어디서 온 게냐? 당장 떼어내거라! 강훈은 그 틈을 타 초희를 데리고 기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강아지는 뒤에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습니다.
초희와 강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길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산딸기밭 근처에 도착해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초희야, 항아리 사건은 내 잘못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소. 내가 미안하오. 강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믿지 못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리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옵니다. 강아지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고 초희와 강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화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우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준 것 같습니다. 초희는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초희와 강우는 산딸기 밭에 도착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초희는 가슴 깊은 곳에 쌓인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제가 이곳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리께서 믿어주시지 않았던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초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초희야, 나는 그날 너무 어리석었소. 내 잘못된 판단이 너를 아프게 했다니. 정말 미안하오. 이제 다시는 너를 의심하지 않겠소. 초희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리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조금은 놓이옵니다. 하지만 사또 나리의 위협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오. 사또가 무엇을 하든 내 곁에 서서 너를 보호할 것이오. 강아지는 둘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고 초희와 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딸기 밭의 달빛 아래 그들의 관계는 다시금 깊어졌습니다. 사또는 초희와 강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며 그들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머슴 강훈이 기생 초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협조해라. 사또는 마을 원로들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점차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운의 주인대 카인이 사또의 음모를 폭로하며 강운과 초희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또 나리가 초의 아씨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오. 강운 머슴이 그녀를 지키려 나선 것이지 잘못한 것이 없소. 하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사또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니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강운과 초희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점차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또는 군사들을 이끌고 산딸기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초희와 강운을 잡아들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사또의 뜻을 거스르다니.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사또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초희와 강운은 이를 눈치채고 강아지와 함께 산딸기 밭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점점 가까워지자 초희는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리,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강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시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오. 그때 강아지가 갑자기 사또의 군사들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아지는 사또의 옷자락을 물고 장난을 치며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런, 또 어디서 온 게냐? 당장 떼어내라, 사또는. 또는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틈에 초희와 강우는 산길을 따라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사또의 추격을 피해 안전한 곳에 도착한 초희와 강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초희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나리, 저는 이제 더는 나리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리를 믿고 나리의 손을 잡고 어디든 함께하고 싶습니다. 강우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초희야,
너는 나에게 세상의 전부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키며 살아가겠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오.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산딸기 밭의 향기 속에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연대로 인해 사또의 음모는 점차 밝혀졌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사또의 부당한 행동을 관하에 고발하였고 관찰사가 직접 사또를 소환했습니다. 사또 날이 당신이 권력을 남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초희와 강훈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고발장이 들어왔소. 관찰사의 말을 듣고 사또는 변명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또는 관직에서 파면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또의 몰락 이후 초희와 강훈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초희는 떡방앗간에서 일을 돕고 강훈은 밭을 가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혼례 후 어느 날 초희와 강훈은 산딸기 밭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특별한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날이 이곳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지요. 초희가 산딸기를 따며 말했다. 그래, 여기서 내가 너를 다시 믿기로 결심했소. 그리고 여기서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맹세했소. 강훈은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둘은 산딸기 밭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행복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야밤중 유부녀 방에 웬 사나이가? 그 어느 때인가 김정승과 권정승이 모두 대로제상하여 서울 근방 본토에 돌아가 지내게 되었는데 두 정승 모두 그 슬하에 외독자 동갑을 두었습니다. 김정승과 권정승 지간에 우이우애가 남달리 극진하여 형님 동생하면서 정사를 볼 때도 낯 붉힌 일 없고 퇴로락 향한 후에도 인생은 늙으면 잔병이 잦은 법이니 누가 먼저 별세하든 두 자식들을 제 자식 친형제처럼 잘 보살펴 나라의 동량지제로 내세웁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권정승은 그만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권정승 아들은 김정승 댁에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두 집 아들은 한데 모였으나 우이후에는 날따라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흘러 어느덧 관연한 김정승 아들부터 근방의 명문거족 교수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정승 아들은 생각되는 바가 따로 있어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동갑이라 하여 꼭 한나란 씨의 장가들라는 법은 없으나 나는 단박 장가를 들게 되고 동생은 장가를 못 들게 되니 마음이 평온하오리까. 원컨대 동생도 나와 꼭 같이 성관을 시켜 함께 출행케 하는 것으로서 외로운 마음을 위로함이 어떠하니까. 그러자 김정승은 거과시 좋은 생각이다 하고 쾌히 응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정승 아들이 장가드는 날 권정승 아들도 함께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규수 집에서 마중 나와 보니 의외로 신랑이 둘이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신부 집에서는 신랑의 절절한 의향에 조차 큰 상 2개를 차려 동시에 받도록 하였습니다. 밤이 해지자 김정승 아들이 권정승 아들을 찾아 말하였습니다. 동생, 우리 비록 모두 명문거족의 귀한 자식이라 하지만 동생은 조실부모한데다 가세마저 기울어져. 어쨌든 나보다는 등대 맞는 처자 맞아오기 어려우니 오늘 밤부터 나의 신부방에 들어주게. 아니, 세상에 그럴 법이 어디 있나요? 권정승 아들이 깜짝 놀라 펄쩍 뛰지만 김정승 아들은 오히려 제 편에 동생, 약조를 지켜야 해. 오늘 밤 이 간곡한 청구를 거절한다면 우린 서로 동서로 영영 갈라지고 말 거라고. 김정승 아들이 정색하고 딱 잘랐대는 바람에 권정승 아들이 잠시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벙벙해 섰는데 김정승 아들은 어느새 훌쩍 말에 뛰어올라 채찍을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밤 깊어 집에 당진한 김정승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뵈옵자 김정승은 이 어이된 일인가?
하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소자, 천조를 범했습니다. 소자는 외람하게도 부모의 엄명을 거슬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고 돌아오게 된 자초지종을 일장설하하자 야, 거 과연 장쾌한 일을 했구나. 하며 도량 넓고 의리 깊은 아들의 처사에 찬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렇고 그 이튿날 신부집에서 보니 들라는 새 신당은 없고 왕청 같은 결서방이 진짜 서방으로 신방에 들었는지라 황황하여 사실을 캐물었습니다. 이에 권정승 아들은 사실을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그나저나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니 할 수 없구나. 신부집에서도 더 말치를 않아 혼사일을 그저 그렇게 처사되었습니다. 속담의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의리 깊은 김정승 아들은 오라지 않아 다시금 명문거족의 교수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김정승은 후원 목가에다 동별채, 서별채를 짓고 성가한 두 아들을 자리 잡아주었습니다. 심지바른 김정승 아들은 공부에 전력하여 과거의 급제에서 전라도 감사직에 부임하였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일기는 청청하고 원색은 명랑하였습니다. 김정승 아들이 전라감사로 집 떠난 지도 2달이 잘 되어 동생은 형님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뜰하게 나서서 명원을 바라보는데 벼랑간 형순의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니 어떤 사나이가 살짝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야밤중 유부녀 방에 웬 사내일까? 버쩍 의혹이 든 권정승 아들은 발자취를 죽이며 그 방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자 살자 하다가 감사가 돌아오면 어찌해요? 가래죽 놈의 무릎에서 형수가 아양을 떠는데 허, 별 걱정도 안 해. 조만간 업에 치울 수 있어. 어떡해요? 돈 1000냥만 내놓소. 그러면 밤중에라도 자객을 보내 내일 초저녁이면 파리 잡듯 업에 치울 테니. 그 이상 더 들을 수 없어 권정승 아들은 급급히 물러나와 김정승께 부복하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형님과 갈라진으로 동생은 보고 싶어 식미마저 잃었으니 이 밤으로 떠나게 윤허해 주십시오. 그러자 김정승은 아무리 그립고 보고 싶다 한들 밤길이야 어찌 떠나느뇨. 이제 발거든 떠나거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정승 아들이 아니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 지금 꼭 가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김정승은 정그러면 백마를 타고 얼른 갔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권정승 아들은 백마에 안겨 전라도 가명에 이르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형은 맨 버선발바람으로 마주 뛰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생은 가정세사를 두루 담론하고 나서 한 가지 청을 드렸습니다. 형님, 실은 내 욕심이 있어서 불온천리하고 달려왔소. 그래 무슨 욕심이냐? 형님도 보다시피 내야 글 공부에 게으르고 머리까지 아둔하다 보니 늙어 죽어도 감사 노릇 한번 해보겠소. 그래서 단 하룻밤만이라도 전라감사 노릇 해보고 싶어 이렇게 올라왔소. 그 말에 형은 포복대수하였습니다. 허허허. 내 머리에 털도다 별 우스운 일 다 보겠구나. 괜히 롱을 해도 분수가 있지. 형님, 이것은 정의 평생 소원이오니 이 원을 실현시켜 주오. 동생의 염원이 간절한 것을 본 형은 웃으며 좋다. 내 평생 소원이 그렇다는데 야마다 하겠느냐. 하고 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한술 더 뜨고 들었습니다. 그럼 얼른 의관을 넘겨주오. 그리고 간마다 초불을 대낮처럼 밝혀주고 형님은 조용한 다른 방에서 쉬시오. 그럼 그러지. 형이 나가자 동생은 3대문을 재우고 자리도둠에 도고이 좌정에 앉았습니다. 야밤상경 갑자기 대문이 삐걱삐걱하더니 키가 9척이나 되는 놈이 불문 꼭직 와락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노려 안녕부터 도정신에 있던 동생은 이놈, 내 유부녀 간동안 가래죽 놈의 천냥 돈을 탐하여 전라감사 나를 죽이러 왔구나. 살겠거든 단박 그 칼을 바치고 더러운 목숨을 바치겠거든 어서 날 쳐보라. 들어보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를 천리밖에 비밀한 약을 송금 보듯 꿰뚫고 있는 귀신 같은 감사.
이 감사 앞에서 불의의 행세를 행하려다가는 단통 큰 액을 면치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자는 비수를 떨구고 떨기만 했습니다. 이놈, 돈 1000냥에 눈이 어두워 자객이 되다니. 이제 돈 1000냥을 더 얹어줄 테니 유부녀 간통하는 그 중놈의 키를 낮출 용기와 담력은 없느냐? 손에 실맥마저 다 풀린 그는 온몸에 진땀이 확 내돋았습니다. 네. 소인은 세상사를 알지 못하고 맹동했사오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그 어떤 분부라도 목숨 걸고 나서겠나이다. 좋다. 내 말이 진정이라면 그대로 행나라. 네. 돈은 장차 경기도 아무댁에 가서 권아무개를 찾으면 되니라. 네, 황공하오이다. 동력 하늘이 환해지자 형이 일어나 나왔습니다. 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 형님 덕에 하룻밤 감사노릇 맘껏 해봤소. 인젠 평생 소원을 닦였소. 동생은 아침 조반을 치른 후 형과 작별하고 지체 없이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동생은 김정승에게 갔다 온 사연을 아뢰고 밤엔 형수의 방 근처에 은신에 살피었습니다. 밤이 이해지자 그 가래중놈이 또 유령처럼 나타나 주위를 후능금 살피고는 방문을 착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수하여 키가 9척이나 되는 한 사람이 비수를 번뜩이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악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달빛을 빌어 들여다보니 중놈은 뻐들어졌는데 형수녀는 정신 잃기는 고사하고 중놈의 각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각을 떠서 뼈는 명주필에다 싸고 뜯어낸 고기는 침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아, 형수는 요망한 구미호 같은 요녀이구나. 한 해가 기울어가는 어느 날 전라감사 형이 며칠 집에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형수가 각별히 잘 차린 음식을 형이 들려고 할 때 동생이 뛰어들어 불문곡직하고 고기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형수는 물에방탕이 논다고 앙탈을 쓰나 동생은 아랑곳 않고 제 집으로 달려와서 개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개는 찍소리 한 번 못 내고 빼뜨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의 장인 회감날 형은 형수와 같이 처가행차, 본가행차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일행이 동구 밖을 나섰을 때 동생은 급급히 형수의 방에 들어가서 명주필로 싼 뼈를 꺼내다 명주보로 더 싼 후 말에 지워가지고 뒤를 바짝 달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생은 형님 앞에 명주보따리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미소한 예물이지만 친히 풀어봐줘. 그래서 풀어헤치니 웬 놈의 장삼과 남주 그리고 뼈가 있었습니다. 김정승 아들은 물론 처가집의 사람들이 입만 딱 벌리고 있는데 형수녀는 어느 사이 빠져나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자결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정승 아들은 하도 괴이하여 동생을 찾아 그 연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제야 권정승 아들은 모든 일에 전후좌우 자초지종을 일장설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감복한 김정승 아들은 부친과 의논한 후 세간 절반을 뚝 떼어 동생에게 갈라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다 합니다. 사자성어 결의형제, 맺을결, 오를의, 형형, 아우제, 의리로서 남남끼리 형제의 관계를 맺음. 또는 그 형제. 아무리 남이라고 하지만 형제의 관계를 맺은 의리만큼은 친형제보다 더욱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이라도 서로 위하며 산다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방탕아 이기에 백주의 유부녀를 감히 희롱. 옛날 옛적 산 높고 물 맑은 어느 두메 마을 한 집에 일솜씨 잽싸고 마음씨 비단결 같은 아름다운 세각시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이기는 하지만 밖으로는 남편을 도와 부지런히 농사일을 거들고 안으로는 시부모를 잘 공경하며 가마모기를 틈새 없이 잘하는 그녀는 1년사 한마음한 정성으로 굳은 일 거친 일 개의치 않고 늘 얼굴에 춘풍화색을 돋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진 일에 부대끼던 시아버지가 바로 3년 전부터 그만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달리 생각는 바가 따로 있어. 비록 여염집들에서처럼 다병하신 시아버님에게 시시때때 호화롭고 즐비한 음식 대접은 못해 올릴 망정 거칠고 험한 석죽이나마 따뜻이는 대접해 올리겠다는 갸륵한 생각으로 늘 지라로에다 불을 떠놓곤 하였습니다. 이런 알뜰한 정성으로 그녀는 시집온 지 3년 동안 화로 한 번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구러 어언간 한여름도 짙어가는 어느 날, 달 밝고 별 총총한 야밤이었습니다. 그녀가 편찮아 두문불출로 몸져 누우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의 중참을 이글이글한 화로부루에 올려놓고 기울서 발치잠으로 누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푸시하는 소리에 살풋잠에서 화닥닥 깨쳐 일어나 보니 글쎄 화로에서 제먼지가 모닥불 연기처럼 새뽀얗게 탈해쳐 일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조화속이냐고 급히 일어나 보니 아이 참, 방금까지 돋구어 놓아 이글이글하던 화로불에 누가 물을 쳤는지 불은 죄반반 꺼지고 한창 보글보글 끓던 국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지 않겠는가? 세각씨는 하도 애가 나고 어이없어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해 섰다가 살풋이 잠들었던 자신을 나무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각씨는 다시 부엌에 불을 지펴 화로에 불을 가득 떠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또 불이 죽이는 일이 생겨 그 후부터는 불 앞에 앉아서 지켜보는데 갑자기 오줌이 급해 뒷간에 간 사이에 아닐세라 날셀력이 거의 되자 정지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이글이글한 눈망울 하야막진 상판에 외머리태 칭칭 따하느린 상하신에 흰옷을 곱게 받쳐 입은 미끈한 떡거미리 총각 하나가 스리살짝 들어와 화로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화로불을 보자 빙그레 웃고 몇 번 푸푸 물을 내뿜어 졸지에 불을 다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세각씨의 애련한 가슴에선 일천 잿내비가 마구 들였습니다. 세각씨는 이런 괘씸한 총각놈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세각씨는 홈 일어나면서 방망이를 잡아쥐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랑곳 않고 빠끔히 열린 정지문짝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간 총각은 활기를 치며 걸어가는데 달빛 별빛도 무색하게 황황 눈부시고 향기 또한 그윽했습니다. 참으로 꿈속같이 황홀하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세각씨는 그저 마음만 뒤숭숭하여 이리저리 뒤척 뜬 눈으로 나를 밝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각씨는 또 물동이 이고 바구물 털어 나갔습니다. 물을 퐁퐁 떠서 한 동이를 채우고 나니 그제야 동산봉 끝에 아침에 발그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나도 언제면 노무하신 시부모님께 맘껏 대접하며 어여시 살아보나? 아니, 그런 날을 바라지는 못할 망정. 하루 삼시 따뜻한 조반석죽 끼니라도 때울세라 화로불을 떠놓았는데 하늘천지신령은 그처럼 무정무심하여 그 불마저 기어이 꺼버리니 이 어이된 방명이냐. 이런 허무하고 비감한 생각으로 잠시 집으로 돌아 들어갈 생각도 감감 잊은 채 하염없이 저 멀리 동구 밖을 내다보고 앉았는데 호련 돌각담 너머에서 난데없이 수목이 수려한 떡거머리 총각 하나가 불쑥 나타나 자기를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손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나 싶어 주위를 깐깐 살펴보아야 바구물가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지 않은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도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전날 밤 영양 좋게 자기 집에 뛰어들어 불문 꼭직 불을 꺼죽이던 그 사내 녀석이었습니다. 세각씨의 눈앞에는 지난 일들이 불꽃처럼 언뜻거렸습니다. 세각씨의 가슴에서는 분한 생각이 샘솟듯 치밀어 올라 귀 밑까지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털도 없는 게 부부일한다고? 염치 없이 화로불을 연거퍼 죽여놓고도 또 반죽 좋게 유부녀를 건드려 보구려? 너는 우리 집과 그 무슨 원한이 있기에 화로불을 죽이고 너는 어느 부우가의 방탕아이기에 백주의 유부녀를 감히 희롱하는 거냐? 좋다. 오늘 내 너와 생사판가리를 내고야 말리라. 세각씨는 이렇게 그 성부지명부지한 총각의 감독은 수작을 생각할수록 치미는 분을 모시겨 삼원 700이 산산이 날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각씨는 어느 결에 머리비녀를 활 뽑아들고
그 총각한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여전히 느물느물 웃으며 따라오라는 듯 이런 반구에 응대 없이 느질느질 잡힐 듯 말 듯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각 씨는 그럴수록 분해서 더 악을 쓰고 총각의 뒤를 쫓았습니다. 어느덧 총각은 언덕길을 넘어 연길에 올라섰습니다. 세각 씨도 비지땀을 훔치며 언덕길을 넘어 연길에 올라섰습니다. 총각은 다시 연길을 내렸습니다. 세각 씨도 연길을 따라 내렸습니다. 아무리 명목수라도 재주를 피우다 매주 쏠 때 있다고 총각은 홀연 발을 디디며 허망하게 나부러졌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각 씨는 비호같이 달려들어 총각의 숫구멍을 비녀로 콱 박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죽은 듯이 너부러진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각 씨의 등허리에서는 진땀이 빠지지 내쳤습니다. 아, 이게 뭐냐? 네, 큰일을 저질렀구나. 세각 씨는 얼른 비녀를 뽑아줄 심사로 다시 그 총각한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비녀가 박혔든 말든 세각 씨의 후회막급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 비시시 웃고 고즈넉이 앞으로 내삐었습니다. 아니, 제 아무리 사내대장부라도 악소리 한 번 안 할 수야 없겠는데 오히려 미소까지 띄우다니? 그리하여 더더욱 맹랑하고 괘씸해난 세각 씨는 방금까지 오르던 측은한 생각은 구중천외로 산산이 흩어지고 복수의 요염한 불길만이 더욱 한가슴 타올랐습니다. 하여 그는 젖먹던 때의 악까지 다해 바싹 뒤쫓았습니다. 아니 구중천외로 천장만장 고대도 백사만사 제치고 쫓아가 더 큰 복수를 해야 성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기거니 쫓거나 달리는데 낭떠러지가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벼랑바위를 쳐다보는 세각 씨는 눈이 아찔해 나고 선자리는 당장 꺼져내리는 듯하였습니다. 세각 씨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총각은 왜 어서 따라와 나를 때리지 않느냐 하듯 바위에 올라서서 팔다리를 너펄대었습니다.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오냐 이놈? 그래 내가 너를 단념하고 돌아갈상 싶으냐? 세각 씨는 벼랑바위를 토파올랐습니다. 어서 올라. 저놈과 생사결단을 내자. 하여 세각 씨는 머루덩굴 다래덩굴을 잡아지고 한 자욱 두 자욱 벼랑바위를 두라올랐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돌아오르니 앞에는 삼복염천에 수박 먹듯 시원스레 탁 트인 허허벌이 있고 허허벌에는 눈뿔이 시도록 환한 백화가 싱싱 피어 천태만상을 이루고 그 향기 선경에 무릉도원처럼 그윽했습니다. 아, 얘가 어디냐? 세각 씨는 이상야릇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총각대로 백화란만한 꽃밭에 접어들자 한 발 내딛고는 돌아보고 두 발 내딛고는 돌아보면서 정말이지 얄미운 수작을 부리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나의 소나귀에 걸리는 날이면 어디 보자. 세각 씨는 다시 눈에 불을 펄펄 일구며 한 발 두 발 육박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눈부시고 희한한 꽃 앞에 이르자 총각은 홀연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놈의 총각이 어디로 갔을까? 세각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루 살펴보는데 그 향기롭고 눈부신 꽃이 한들한들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판 한가운데 세각 씨의 비녀가 깊숙이 쑥 꽂혀 있었습니다. 홍, 이 천찬만육할 놈이 넘냥 좋게 잔재간 변신술로 나를 희롱하려고? 좋다. 내 본때를 톡톡히 보여줘야지. 세각 씨는 그 심술사납고 심지 야비한 총각을 다시 찌르려고 자기 비녀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비녀는 뿌리 내린 원시림인 양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각 씨는 두 손으로 비녀의 한 끝을 잡아쥐고 발을 디디고 홀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이된 일인가? 우지직 하더니 두 팔과 두 다리 한아름 되는 인체형의 허여멀끔 탐스럽고 향기로운 뿌러지가 색은 하나 상할세라 그 채로 흙을 떠들고 고스란히 뽑혀 나왔습니다. 세각 씨는 하도 기이하여 한동안 멍하니 섰다가 비녀나 뽑자고 다시 잡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닥 깊이 박히지 않은 비녀이것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각 씨는 자기 비녀를 당장 뽑을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뿌리 그 채로 치마폭에 쌓안고 집으로 내달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각 씨는 쌓안고 온 물건을 내놓으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전후 사연을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대경대회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온근 100년 36,500일 동안 복잡다단한 풍진속세와 동간의 뜨개 멀리 떨어진 산 좋고 물 맑은 산간 요지경 속에서 양광조로 월광성로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시며 고이 자라 풍신도 동탕한 100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늙으신 시부모를 공대하고 남편을 존경하여 각은 방에 소문난 세각씨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여유작작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동이도 자기를 닮아 세상 견줄 데 없이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온우이 쌍태를 낳아 길러 마음고생 한 곳이 모르고 100세 고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자성어로는 출천지효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이 낸 효자라는 뜻을 가진 출천지효는 청나라 시대의 포송령이 쓴 중국 역사의 신기한 기담을 다룬 요제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송나라의 송공이라는 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노모의 소원이 송공이 벼슬을 하는 것이라 항상 과거 시험을 쳤으나 최종 시험에서 항상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고 탈락한 후 집에 당도하였는데 벼랑간 어떤 사람이 와선 시험이 있으니 응시를 하라며 재촉해 말을 타고 시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험장에는 어떤 남자 한 명과 시험관들이 모여 있었고 시험 문제가 하달되자 송공은 열심히 답을 적어내었습니다. 이내 제출된 답을 보고 시험관들이 감탄하며 하남의 성황당 관리직으로 송공을 보낸다고 말하자 그는 이곳이 이승이 아닌 저승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며 지금 갈 수가 없다고 부탁했습니다. 이 효성에 감탄한 시험관은 같이 시험을 친 다른 사람을 대신 임시로 임관시키겠다 말하며 노모가 돌아가신 후 다시 보자며 송공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온 송공이 일어나 보니 자신이 3일이나 죽은 채로 지난 후였고 그의 노모가 장례를 지내고 묻으려던 찰나 관에서 소리가 나 놀라서 송공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송공은 다시금 되살아나 노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9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송공도 함께 죽어 하남의 성황당의 관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합니다. 출천지효는 효성의 하늘이 감동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준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부모님이 아프자 자신의 장기를 이식하는 아들 등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효심이 더욱 넓게 퍼져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 갚은 효녀가 살린 서방님. 옛날 한 고을에 부녀간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라에 돈 1000냥을 쓰고 갚지 못하여 나라에 잡혀가 당장 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딸이 국처에 찾아가서 한 달만 연기해주면 1000냥을 갚겠으니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내쫓으면 들어와서 빌고 내쫓으면 들어와 비는 바람에 국청에서도 그만 그 딸의 청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오자 남장을 하고 촌촌마을로 돌아다니며 돈을 빌었습니다. 집집에 들려서 돈 1000냥이 있어야 아버지를 구하겠는데 한 냥도 좋고 한 푼도 좋으니 달라고 돈동냥을 했고 길을 가다가 과객을 만나도 아버지 살리게 돈 좀 주시오. 하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말라는 세월은 흘러만 가고 빌리는 돈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열흘낮 열흘밤 다리 한번 쉬어보지 못하고 발편잠 한 잠도 자지 못하며 빌고 빈 돈을 세어봐도 성냥 서푼도 안 되었습니다. 어진 사람들은 돈이 없어 돈 대신에 한숨을 주고 악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 대신에 매와 욕을 주니 나오는 것은 한숨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물이 옷을 적시고 눈물이 강을 잃어도 아버지를 구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한 살도 못 되어 어머니 잃고 아버지 품에서 일천정 다 드리고 자란 몸이라 아버지 대신 제 죽어 된다면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원이 없겠지만 돈 1000냥 없이는 아버지 목숨 살리지 못한다니 소녀된 몸 한 푼 두 푼도 아니여
한 냥 두 냥도 아닌 천냥 돈을 어디서 구하냐? 그렇지만 지성이면 감천이고 정성이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으니 딸은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울다가는 빌고 빌다가는 울면서 이 동리 저 동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어둑어둑하여 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들어서니 머리발 이 허연 노인이 네 집 자제인데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하고 묻기에 지나가던 행객이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자고 들렸소이다. 하니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돈동냥 다니는 딸은 남장을 했는지라 저녁을 먹고는 주인장 노인과 이말저말 주고받다가 그만 또 그 아버지 살릴 방도가 막연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며 슬피 울었습니다. 노인이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자기 가슴 속에도 눈물이 지는지라 여보게 도령은 어인일로 이렇게 슬피 우는고. 내가 알아될 일이면 그 사정 이야기나 하게. 그저 말없이 울기만 하니 내 가슴도 답답하네.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 참으로 고마운 말이라 돈동냥 다니는 딸은 울다가는 말하고 말하다가는 울면서 지나온 이야기를 자초지종 다 말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뜻밖에도 과연 기특한 일이로다. 내 돈 1000냥을 줄 테니 나라에 바치고 아버지를 살리게나.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옵니까? 이게 그래 꿈이나 아니옵니까? 돈동냥 떠난 딸이 코가 땅에 닿게 엎드려 절을 하고는 영감의 손을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는데 영감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울지 말게. 나한테도 자네와 같은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만 풍병에 걸렸다네. 돈은 많아도 백약이 무효하고 백이원이 무방도니 제 자식도 살리지 못하는 그 돈은 해서 못하겠나? 어서 가져다. 죽게 된 자네 부친이나 구하세. 돈동냥 다니던 딸은 감지덕지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인 영감이 이튿날 아침 나귀등이 휘게 돈을 실어주어서 딸은 그 길로 나귀를 몰고 나라에 가 1000냥 돈을 바치고 아버지를 구하였습니다. 515나라에 잡혀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버지는 꿈같이 살아나 사랑하는 딸을 다시 보게 되니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야 그 돈 1000냥이 어디서 왔는지 이상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고 돈 1000냥이 어디서 났느냐고 캐어 물었더니 그 딸이 세상에는 마음이 12폭치마처럼 너르고 비단고름처럼 고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말씀 올렸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난 아버지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두 볼의 줄 끊어진 주처럼 눈물방울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이때라 딸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은혜, 태산보다 높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머리털 뽑아 신에 삼아 올린들 그 은혜 갚으리까. 아버지, 불효 녀석은 그 집으로 시집가 하나이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외동아드님이 풍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여 한숨뿐인데 제가 시집가서 아들 노릇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며 그렇게 마음 꼬운 일을 고이고이 받들어 오시면 한숨과 눈물뿐이던 집에 꽃이 피지 아니하오리까. 아버지 부디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보니 은혜를 갚으려고 풍병이 든 사람에게 시집 가려는 딸의 마음 갸륵하기가 한량없는지라 오냐 천만지당한 말이로다. 하고 허락하였습니다. 이튿날 딸은 아버지한테 절을 올리고 옷단장 곱게 하고 떠나는데 딸의 모습을 보니 일원같이 환한 얼굴에 웃음은 지었으나 두 눈에 이슬이 맺혔는지라 아버지는 어서 가라고 손만 내저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딸애기 고이고이 길러내어 풍병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오죽하려만 고마운 이의 아들이 되고 며느리로 되어 그 고마운 이를 고이고이 받들어 모시겠다는 딸의 소행이 꽃같이 아름다워서 아버지는 두 볼의 눈물이 강줄기를 이루었지만 온 얼굴에는 웃음이 춘삼월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와 이별하고 고래등 같은 그 기와지 분인을 찾아가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 짓고 한숨 짓던 주인 영감은 갑자기 월궁의 상아 같은 색시가 찾아와서 절부터 하니 깜짝 놀라. 내가 대체 귀신이냐? 사람이냐? 내 아들 풍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는데 꽃 같은 색시가 나비처럼 날아드니 필시 귀신이 내 아들 데리러 온 것이 분명코나. 아이고, 아이고, 외동아들 키웠다 이런 불행 어디 있노? 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 얼굴 다시 한번 보아주옵소서. 천냥돈으로 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은혜 갚으려고 소녀 찾아왔나이다. 하고 처녀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노인은 눈물이 그렁해서 말하였습니다. 내 말이 곱고 그 소행 또한 기특하다만 풍병든 자식 두고 곱게 기른 남의 자식 잡으로 삼아 어찌 한평생 한숨 짓고 눈물 짓게 한단 말이냐? 아서라, 내 돈 1000냥 내놓은 것이 죽는 사람 구하자는 것이었지. 내 돈 내고 남의 집 고운 규수를 데려다 고생시키자 함이 아니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머리발이 팥뿌리같이 허연 영감이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온 꽃 같은 색시를 내쫓는데 색시 또한 막무가내로 버티고 서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색시는 하루고 이들이고 매양 같은 말만 하고 나가지 않으니 영감은 하는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색시는 영감의 말이 떨어지자 물 한 그릇 정이 떠들고 풍병 앓는 외동아들 방에 뛰어들어가 지나온 이야기를 하고는 사발을 가운데 놓고 우리 둘이 100년 까약하옵니다. 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이쯤 하면 남처럼 청실홍실 느리고 잔치는 하지 않았어도 부부는 된 셈인데 풍병 걸린 낭군 얼굴에 화색 하나 없이 식음을 전폐하고 말 한마디 없더니 남들 다 자는 어느 날 밤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제 한 몸 죽으면 늙으신 양친 부모도 더는 고생시키지 않고 해달 같은 남의 집 교수도 한 생을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깊은 산중으로 가고 또 갔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아침해가 솟는데 어찌 갈증이 나느지 죽는 몸이라 해도 물이나 마시고 죽자고 물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한참 찾아 헤매는데 웅댕이진 곳에 바가지 같은데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살펴볼 새도 없이 단모금에 그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 물을 한껏 마시고 나니 온몸에 땀이 바짝 나며 잠이 막 솟아져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몇 날 몇 밤을 잤는지 알 수 없으나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뜨니 랑군님, 어서 집에 가시지요. 어서 일어나시와요. 하고 부인을 재촉을 하는데 아버지도 자, 어서 일어나거라. 마음을 잘 먹으면 칠성이 굽어본다더니 과연 옳은 말이다. 1000년 묵은 두굴의 고인물 마시면 내 병이 떨어진다더니 내가 저 두굴의 고인물 마셨으니 인젠 됐구나. 내 병 떨어지고 내 고운 며느리 봤으니 이런 영화 갓도 어디 있느냐. 이야,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좋아하였습니다. 참 별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움직거려 보니 몸도 거뿐하고 풍병이 가신 듯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새색시 고운 웃음 짓고 절을 하니 그도 넙적 엎드려 절하며 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둘이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절 받으시오, 어머니 절 받으시오 하며 절을 했습니다. 죽게 된 아버지를 구해낸 딸의 효성 한없이 지극하고 은혜를 갚으려 죽을 병에 든 사람 찾아 시집간 그의 마음 꽃같이 아름다우니 하늘인들 어찌 무심할까? 그 후 새각시 새 신랑은 양친 부모와 아버지 모셔다 놓고 아들 딸 낳아 기르며 녹수에 뜬 원앙같이 의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의 사자성어로 반포지효가 생각이 나네요. 반포지효 뜻은 어미에게 먹이를 다시 준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효심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늙었다고 버리거나 등한시하지 않고 지극한 효심으로 돌보는 것이죠. 각 글자를 알아보면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지, 효도 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였듯이 자식은 커서 그 은혜를 돌이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반포지효의 유래는 중국에 진나라가 있던 시절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밀은
높은 관직을 얻을 기회가 왔지만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관직을 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가 어미새의 은혜에 보답하듯 저 역시 할머니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보게 해달라고 간청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새끼가 다 자라면 힘이 빠진 어미를 위해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보통 까마귀를 보고 반포조라고 하죠. 즉 반포를 하는 새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도 효심이 깊은 사람을 표현할 때 반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치마폭을 벌리니 그 큰 것이 구물구물했어요. 해풍군 정효주는 나이가 43살이었는데도 아주 가난해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아내를 여의었는데 딸 셋만 두었을 뿐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양위의 증손으로서 본가 조상들을 받들 뿐 아니라 노릉과 현덕왕후 권씨, 노릉왕후 송씨 등 신주 3위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재수조차 장만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근심 가득 마음이 어지러워 매일 이웃에 사는 병마절도사 이진경의 집으로 가서 노름으로 소일했습니다. 이진경은 판서 이준민의 손자인데 그때 당하관 무관으로서 날마다 해풍과 같이 노름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해풍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할 말이 있는데 자네가 고지 들어주겠나? 자네와 내가 이리도 친한데 따르기 어려운 청이 어디 있겠는가? 얼른 말해보게나. 해풍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여러 대 제사를 지내야 할 뿐 아니라 지존의 신의도 받들어야 한다네. 그런데 내가 호라비로 사는 데다 아들도 없으니 틀림없이 제사가 끊길 것이네. 이 어찌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자네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입을 열 수 있겠는가? 부디 내 사정을 불쌍히 여겨 나를 자네의 사위로 삼아줄 수 없겠는가? 이진경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진담인가 농담인가? 내 딸은 올해 15인데 어찌 50이 다 된 자네가 짝으로 삼는단 말인가? 자네 말은 망언이네 망언. 다시는 이같이 몰지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게. 해풍은 부끄러운 얼굴빛을 띠고 멋쩍게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10여일이 지난 밤 이진경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마당이 떠들썩하더니 먼 곳으로부터 경필, 임금이 거둥할 때 경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하는 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가 그대 집에 행차했으니 즉시 나와 맞이하라. 이진경이 허둥지둥 섬도를 내려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이 어린 왕이 면류관을 쓰고 대청 위에 올랐습니다. 이진경에게 앞으로 다가오라 하고 교시를 내렸습니다. 정아무개가 그대 딸과 혼인하려 하는데 그대 뜻은 어떠한가? 이진경이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려 절하고는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는데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소신의 딸아이가 아직 15살도 안 되었는데 정아무개는 30살이나 많으니 어떻게 배필이 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하니 임금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느니라. 반드시 성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황당해하다 깨어난 이진경은 즉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역시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들어오세요? 이진경이 꿈속 일을 이야기해 주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 꿈도 그랬는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요.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닐 테니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꿈은 허황한 것이니 어찌 믿을 것이라 하겠어요? 10여일이 지나서 이진경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임금이 또 수레를 타고 찾아왔는데 안색이 좋지 않은 듯했습니다. 전에 하교한 것을 그대는 왜 아직도 받들어 행하지 않는가? 이진경이 황급히 몸을 굽혀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삼가 마땅히 잘 헤아려 행하겠나이다. 이진경이 잠에서 깨어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꿈이 또 이와 같으니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인가 보오. 하늘의 뜻을 어기면 큰 재앙이 내릴까 두렵소.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꿈이 그렇더라도 그건 아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딸 자식을 가난뱅이의 4번째 아내로 만든단 말입니까? 하늘이 정하든 사람이 정하든 죽어도 따를 수 없어요. 그 뒤로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워 잠자고 먹는 일이 편치 않았습니다.
10여일이 흐르고 또 꿈에 임금이 수레를 타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지난번 그대에게 하교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은 금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내게 해는 끼치지 않고 이로움만 줄 사람이다. 내가 누차 하교했음에도 끝내 거역했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앞으로 큰 화를 내리겠노라. 이진경이 두렵고 무서워서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삼가 성교를 받들겠나이다. 임금이 또 교시했습니다. 이는 내 탓이 아니다. 전적으로 내 처가 완고하여 내 명을 받들지 않은 탓이니 당장 그 죄를 다스리겠노라. 그러고는 철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삽시간에 형구를 크게 늘어놓고 아내를 잡아왔습니다. 임금이 죄를 따졌습니다. 너희 가장은 내 명령을 따르려 했는데도 너 혼자 어렵다며 명을 받들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냐.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라 명하고 4~5대 매질을 했습니다. 이진경의 아내는 두렵고 무서워서 애걸했습니다.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마침내 벌 주기를 멈추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진경은 놀라서 깨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꿈속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습니다. 무릎을 어루만지며 앉아있는 것을 보니 무릎에 매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서로 의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해풍에게 요즘 왜 놀러오지 않냐며 초대의 뜻을 전하니 해풍이 곧 찾아왔습니다. 이진경이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난번 그 일 때문에 나를 외면하느라 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1000번 생각하고 1000번 헤아려 봐도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자네의 공공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네. 비록 내 딸의 평생을 그르친다 하더라도 결단코 자네 집으로 시집을 보내기로 했지.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른 의논이 필요하겠는가. 사주단자는 서로 요청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쓰는 게 좋겠어. 그리고 대나무 조각 한 폭을 주며 사주단자를 쓰게 했습니다. 이어 앉은 자리에서 달력을 뒤적여 좋은 날을 고르고 서로 굳게 약속을 하고서 사주단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어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밤 꿈이 참 이상했어요. 아버지 노름 친구 정생이 갑자기 용으로 변해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치마폭을 벌려서 새끼 용 5마리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치마폭에서 구물구물했지요. 주고받을 때 새끼 용 1마리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요? 부모가 이야기를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진경의 딸은 정시 가문으로 시집가 해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도 5을 낳았습니다. 모두 장성의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1남과 2남은 판서에 이르렀고 3남은 대사관, 4남과 5남은 옥당 벼슬을 했습니다. 맞손자도 해풍이 살아있을 때 급제했고 그 사위들 또한 급제했습니다. 해풍은 아들 5이 모두 등과했기에 품계가 한 단계 올라가 악영이 되었습니다. 90여 세까지 살았으며 손자와 증손자까지 가득했으니 그 성대한 복록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5째 아들이 서장관으로 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나라 만주 봉황성의 문, 여기서 국경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중간에 도적대들을 만나 중간에 나오지 못한 채 죽어 관속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해풍이 살아있었으니 과연 꿈속 일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부인은 해풍보다 3년 먼저 죽었습니다. 해풍이 공궁할 때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에 갔는데 마침 한술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대해 물었지만 해풍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저분이 관상을 보는 방법이 신이하니 물어보지요. 해도 해풍은 빈궁한 사람이 관상을 받자 무슨 이로움이 있겠나. 술사가 눈여겨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비록 절이 공궁해도 앞으로 복록은 무궁할 겁니다. 처음에 공궁했다 나중엔 형통해져 오복을 두루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저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 과연 그 말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해풍이 첫 번째 장가를 갈 때였습니다. 혼인 예식을 올린 저녁 꿈에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루 위에 차려놓은 것이 모두 혼례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없었습니다. 깨어나 의아했는데 과연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재혼 날 밤 꿈에 또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이 전에 꿈과 같았지만 신부가 강보에 쌓여 있었고 또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세 번째 혼례식 날 저녁 또 꿈에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전에 꿈과 같았으나 포대기 속 신부가 10몇 살 정도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네 번째 장가를 들어 이씨 집안으로 가 신부를 보니 지난날 꿈에서 봐오던 아이였습니다. 무릇 일이 모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이진경의 꿈속에서 명령을 내린 임금은 단종이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